자, 오늘은 조세 원리론입니다. 조세 원리론인데 이제 2편이잖아요. 조세 원리론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장 조세 근거론, 그 다음에 2장 조세 원칙론, 3장 조세 부담 배분론, 4장 공공적 선택이론, 공공선택적 조세이론, 5장 최적 조세이론, 6장 합리적 조세 체계론, 이렇게 6개 장으로 분류해서 오늘 3시간 동안에 1장, 2장, 3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장, 5장, 6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할 것인가 한번 보죠. 뭘 할 것인가. 자, 1편에서는 이제 조세 개념론이라고 해서 조세가 무엇이며 왜 부과하는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봤고, 이제 2편이죠. 2장, 2장, 3장이잖아요. 1장에서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세금을. 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거를 조세의 근거 학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조세 부과의 원칙과 바람직한 조세 체계는 무엇인지, 조세 원칙론이죠. 원칙.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얼마만큼씩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조세 부담 배분론이라고 하죠. 조세 부담 배분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이니까 1시간씩 보면 되겠네. 자,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세금 안 냈으면 좋겠어. 아, 돈도 없는데 막 세금 내라가니까. 근데 세금 안 낼 수 없잖아요.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 야,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생산한 소득의 50%를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개인이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분이 하셨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50%를 우리가 생산한 소득의 50%를 공동으로 갖고 50%는 그냥 개인이 갖고 일한 개인이 갖고, 그래서 이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 그러면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얼핏 들어요. 그래서 괜찮은 방법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좋겠다 하는 막 박수 칠 것 같대. 일도 안 해도 막 50% 공동으로 해서 소득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경제학을 공부하고 돈이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고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는지를 알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적용해 보고자 하는 정치 집단이 어디였었죠? 그게 공산주의였지 뭐. 안 그럴까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자본주의에 실패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였지. 그러면은 왜 실패했을까? 이제 뭐 어렴풋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일하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 아주 죽자사자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공동으로 맡겨놓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물정자 하나 봤죠? 우물정자. 정전제. 중국의 조세 대조 중에 정전제가 있었단 말이야. 정전제가. 8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가운데 거는 공전이라고 해서 그놈을 세금을 내고, 나머지 옆에 7개는 우리 가정이 다 갖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하잖아요. 그것도 실패했다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이 사회주의를 형성을 해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완벽하게 실패한 거 아닐까요? 완벽하게 실패한 것 같아. 완벽하게 실패하고 지금은 뭐가 살아남았죠? 자본주의가 지금 현재는 살아남아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국가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스스로 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는 어디 해야 돼?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는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이 만들어내는 소득을 조금씩 띄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것을 좀 무섭게 표현했지. 무섭게 안 좋은 용어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정책적 학자들은 그거를 좋은 거로 표현하고 그게 조세 국가고 우리는 그게 세금인 거지. 그래서 세금의 본질, 조세의 본질이 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4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2가지 관점에서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2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이익설, 하나는 능력설. 이 2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익설은 뭐냐면 이익설은 이겁니다. 많이 뒤에 써져 있는데 이치만 깨달으면 돼요. 자,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국방 해주죠. 옛날 조선시대 때 국방이 소홀하니까 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 집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촌면이라고 섬이야, 섬. 그런 데는 남쪽에서 가까우니까 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약탈해가고 부산도 그랬을 거고 제주도도 그랬을 거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방해해 주는 게 누구야? 그게 국가지. 예? 국가지. 그럼 국가의 그 보호하에 우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국방이지, 국방.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가 어떻게 그걸 보호해?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군인들 월급 주고, 무기도 사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방이라고 하는 공공재야. 여기 보면은, 자, 그것이 국방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공급해 준다는 말이야. 그죠? 국가가 국민한테 공공재를 공급해 줘. 자, 우리 성남 시민들이요. 그러면 성남 시인데 밤에 발 뻗고 자잖아요. 2발 뻗고 자지. 예? 왜 2발 뻗고 자? 치안이 튼튼하니까. 성남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경찰, 지방경찰들이 치안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발 뻗고 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뭐 레이저건도 사야 되고, 수갑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내야 돼? 우리가 내야지, 우리가. 그게 뭐냐면, 국가는 국민에게 뭐를 제공해 주는 거죠? 편익을 제공해 준다, 이게 편익을. 그걸 다 편익이야. 이 편익이란 게 뭐야? 이 편익이란 게 바로 공공재예요, 공공재. 국가는 국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해 주네요. 현대적 의미로는 공공재지. 옛날에는 공공재라는 명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이라고 해서 편익. 국가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준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국가는 국민에게 이렇게 편익을 제공해 준다. 이게 편익. 이 편익이 뭐다? 이것이 공공재다. 이거 공공재. 그러면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그 대가를 내야 되잖아요. 대가를. 그것이 뭐다? 그것이 조세다 이런 얘기죠. 조세고 그게 세금이다 이런 얘기. 그죠?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자, 편익을 제공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냈다? 세금을 냈다. 이게 뭐다? 이익세다. 이걸 이익세라고 그래. 이익세. 개념 이해되시죠? 자,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편익에 대한 대가로 내가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익설. 국가가 나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나는 그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 간단하죠? 이게 이익설이다. 이게 이익설. 응? 이게 이익설. 자, 보면 이익설. 개인주의적인 시민국가관에 입각해서 국가는 국가 활동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공급, 이게 공공재죠.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은 귀속되는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편익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를 납부한다. 이익설. 간단하잖아요. 자,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그 대가로 세금을 낸다. 이것이 이익설이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뭐 반박할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뭐 해라?
도움을 갚아라. 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에 대한 반대급부로 갚아라. 급부 대 반대급부. 자본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급부 대 반대급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베푸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만 갖고 있으면 너무 그냥 복 터져버려가지고 복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우리 이웃한테 갚아라 이런 얘기야. 갚아라.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나는 그 도움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갚아라. 이거는 이제 자선의 입장이지만 이거는 그건 아니죠. 자선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받으면 대가를 갚아라. 이게 급부 대 반대급부의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그럼 능력설은 뭐냐? 능력설은 이 편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편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야. 세금을. 이거는 뭐야? 그냥 도둑놈이지 뭐. 응? 도둑놈이지. 국가가 뺏어가는 거지 뭐. 응? 국가가 이거는 편익이라도 제공해주고 세금을 가져가는 게 논리적인데, 야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냥 말이야. 너 능력 있으니까 세금 내.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세금 15만 내고,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 1억 내. 뭐 이 꼴이야 이 꼴. 그죠? 아주 독재지 뭐. 이게 뭐다? 능력설이다 이게. 능력설. 그래서 자 능력설이 뭔지 알죠?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말라. 뭐 안 낸다 이런 얘기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조세의 근거학설이고 이것이 이익설과 능력설이다. 능력설을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유기체주의적인 국가 간의 입각에서 조세의 근거에 관한 의무설의 기초를 두고 국가가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지불 능력에 따라서 조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자, 개념 이해되시죠? 자, 복잡하게 써졌지만 간단해. 이익설은 뭐다? 편익을 제공받았으므로 편익에 대한 대가로 내가 세금을 낸다. 이게 이익설이다 이거야. 능력설은 편익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반드시 내라.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이게 능력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시간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익설. 공공 서비스가 민간 부분에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에게 편익에 비례해서 조세 부담을 요구한다. 이게 이익설이라고 한다. 이익설. 개념 이해되시고, 이걸 이제 시대에 따라서 교환설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험설이라고도 하고 또 그 뒤로 가서 가격설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환설은 어떤 개념인가 봅시다. 교환은 자, 국가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조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과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 간의 그 편익과 조세 간의 교환 관계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야. 급부 대 반대급부처럼 편익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조세를 내는데 이걸 뭐로 설명한다? 교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교환설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보험설은 뭐냐? 이 납부하는 조세가 마치 사기업의 보험처럼 보험금, 세금 내는 것이 보험금을 내는 것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설명한 것은 보험설이야. 근데 이런 건 다 뭐다? 이익설이다. 이런 몰아서 이걸 다 이익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국가를 보는 관점은 자, 이 이익설에서 국가를 보는 관점, 이걸 국가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는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개인 간의 합으로 성립된 개인의 집합체이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자,
뭔 얘기냐면, 자,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는 뭐다? 개인의 집합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의 마치 조합과 같잖아요. 조합과 같은 형태잖아요. 개인들의 다 각각의 집합체가 뭐다? 국가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잊어버렸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 공리주의 여러분들 배웠죠?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효용이 합이 전체 효용이다. 개인의 효용을 다 더해놓은 것이 전체 효용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마치 그것과 비슷해. 개인의 집합체가 뭐다? 국가다 이런 얘기야. 개인의 집합체야 이렇게.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며 개인 효용의 집합이 사회적 효용이 된다는 개인주의적 원자론적 국가관이다. 이익설에서는. 그 다음에 조세를 보는 관점에서 봅시다. 이를 조세관이라고 그러죠. 조세는 시장에서 충족될 수 없는 공공 서비스로부터 향수하는 개인적 이익을 근거로, 이게 편익이잖아요. 편익.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가격과 같은 존재다. 국가가 시민에게 주는 생명, 재산의 보호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담보나 보증으로 납세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저변에 깔고 있는 기초적인 이론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이익설의 변천 과정. 자, 계몽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봉건 사회의 법률이 폐기되고 근대법에 영향을 미쳐서 법치주의, 법이란 제도로 발전돼 갔다 이런 얘기죠. 르네상스가 14세기에서 16세기. 예, 자, 14세기 르네상스.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신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기독교 질서에서 자유로운 인간 정신을 토대로 한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예, 르네상스 시대. 옛날에는 신이 다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이. 또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명령을 받아서 임금이, 황제가 통치를 했잖아요. 신이.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뒤로 이제 17, 18세기 계몽주의로 오잖아요. 이제 신의 중심이 아니라 뭐죠?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바뀌어갔다 이런.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자, 계몽주의. 르네상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인간 이성에 의한 사회 발전. 모든 권력은 천상의 신이 지상의 왕 또는 교황에게 부여한 것이고, 그러면 그 왕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 이런 얘기다. 계몽주의 홉스, 로크, 루소 이런 학자들은 기독교 정신이 물러난 근대는 사상의 빈 들판과 같다 이렇게 선언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홉스가 무슨 얘기를 했고 로크가 무슨 얘기를 했고 루소가 얘는 이 계몽주의 시대의 이 사람들의 철학이 이 시대를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그런 걸 조금 이제 했는데 그거는 참고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몽주의하고 중요한 게 두 가지야. 계몽주의 그다음에 사회계약설이잖아요. 계약이래, 계약. 이 백지 상태의 들판에서 초기 사회에 대해서는 이성의 빛을 통해서 추리했다. 신이 왕에게 권력과 법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정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맡겼는가?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냐 이런 거예요. 맡겨놨더니 그냥 계엄을 해버렸더라. 기분 나빠 죽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뭐죠? 그게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 그 사회계약의 가장 큰 계약서가 어떤 거죠? 국가마다 그게 헌법이지, 뭐 헌법이지. 헌법이지. 그래서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헌법을 통치자가 준수하게 하는 거죠. 준수해서 그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건 외에 나머지를 어디다 맡기는 거죠? 그 통치자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계약설이다. 1689년 영국 의회의 권리장전이나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로크의 사상은 로크 얘기하는 거죠. 홉스, 로크, 루소. 로크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기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미국 국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부여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이거 우리가 다 이거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행복, 재산을 가질 권리 이런 권리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야. 예? 예. 정부와 법률은 그러한 천부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법의 역할은 뭐다? 그 통치 기능에서 뭐른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 주권권, 재산권을 정부는 보호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천부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런 것을 헌법에 태도로 만들면서 미국의 헌법이 기초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 논리로 기초가 됐겠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참고 자료로 홉스가 얘기하는 리바이어던 읽어보면 참 재밌잖아요. 리바이어던.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레비아탄이라는 얘기가 나. 레비아탄. 그게 이제 여기서 홉스가 얘기하는 리바이어던. 상상 속의 동물이죠. 무한히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 국가는 그러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처럼 현대 국가의 재정은 레비아탄처럼 무한히 커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균형 재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 균형 재정이 아니잖아요. GDP에 몇 퍼센트 뭐 적자가 생기고, 일본은 200%, 미국은 100%, 아주 그냥 이 레비아탄처럼 맞죠? 괴물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재정이. 이런다 이게.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건 중국의 역사에도 읽어보시고, 자 홉스. 그런 어떤 계명주의 사상의 바탕이 된 게 이제 홉스, 로크, 루소인데 그 정신들은 이건 읽어보시고. 이익설의 이제 초기학자들, 17, 18세기 프랑스, 영국의 시민 계급을 형성으로 배경한 로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설을 이론적 기초로 해서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정착됐다. 이익설이 정착됐다. 그럼 아담 스미스는 뭐 했습니까? 아담 스미스는 18세기 최초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도 뭐 경제학은 있었겠죠. 국부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그런 것들이 다 아담 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죠. 벤담 이게 공리주의잖아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게 이익설 다 바탕이죠. 아까 여기 자 개인의 효용이 합이 뭐다? 사회 전체의 효용이다. 개인의 집합이 뭐다? 곧 국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이런 얘기죠. 이익설은 고전학파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논리적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자율화됐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가의 보호하에 획득하는 수입에 비례하는 조세. 여기서 이제 이 말, 국가의 보호하에 이게 이익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설을. 국가의 보호하에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한테 편익을 제공해 줬다. 현대적으로 하면 뭐다? 공공재를 공급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뭐다? 조세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명확히 이익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익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국가의 보호하에 획득하는 수입에 비례하에 수입에 비례하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익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득에 대한 균등과세, 국가의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므로 면세 특권을 부정하는 과세 보편성을 도출해서 소득을 편익의 지표로 취급했다. 자, 아담 스미스 이후의 학자들은 보면 빅셀, 린달, 보엔, 머스크레이브, 사뮤엘슨 등을 거쳐서 발전했다. 빅셀과 린달, 독일 정통학자들의 의무설에 반대하며 17, 18세기 이익설을 부각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가 자발적인 납세의 기초가 될 때 비로소 공정과세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레이브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자, 19세기 말의 이익설, 이제 교환설. 아까 고환설도 있고 보험료설도 있고 가격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환설로 또 이익설을 설명한다 이런 얘기죠. 자, 정부에서 제공해 준 거, 그 정부 서비스, 이게 공공재라고 그랬잖아요. 편익 니꼬르 공공재. 편익 니꼬르 정부 서비스 니꼬르 공공재. 이 공공재에 대한 대가로 조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관계를 뭐다? 교환의 현상으로 파악했다. 이게 교환설이야. 그 바탕은 뭐다? 한계 효용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재정학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근대 이익설. 근대 이익설. 최근 재정위기 및 공평의 차원에서 이익설적 공평성에서 조세 부과의 근거학설로서 이익설이 강조된다. 요즘 수익자 부담금, 목적세 이런 건 다 이익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세금들이에요. 이익설을 근거로 정부에 의한 민간 부문의 부담 요구는 능력설을 근거로 하는 조세를 포함했다. 지금 우리가 이익설을 설명하는데 이익설이 있고 이 이후에 능력설이 생긴 거예요. 능력설은 이익설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능력설. 근데 현대적 조세는 뭐로 부과한다? 첫째 시간에 봤듯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무보상성, 강제성. 이거는 뭐예요? 능력설을 얘기하는 능력설. 현대 조세는 능력설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익설이 보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직 능력설은 우리가 설명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이익설이 지금에 와서는 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설의 바탕을 둔 한계 요용 이론, 교환설의 바탕을 둔 넘어가고 이익설의 장단점을 한번 잠깐 봅시다. 장점. 이익설은 시장경제 원리를 원용한 조세 부과 방식에 해당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렇잖아요. 급부 대 반대급부.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그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저항이 별로 없어. 누구라도 설득이 가능해. 그죠?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원용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다. 공공서비스 혜택만큼 조세를 부담한다. 공공서비스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공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게 해준다. 둘째, 이익설은 원칙적으로 비례과세를 한다. 비례과세. 부가가치세 10% 내는 것. 이 비례과세잖아요. 비례과세. 비례세.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선택의 왜곡이 없고 자원배분의 결함이 없어서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조세와 경비가 급부대 반대급부 관계로 조세와 경비가 동일한 균형 예산을 가능하게 한다. 조세 징수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 지출 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양의 징수가 가능하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 이익설만 가지고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어. 재정을 충당할 수가 없다. 이거. 자, 봅시다. 강제성이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들의 편익만큼 부담하므로 공공서비스가 외부성을 초래할 때 조세를 부과할 수 없어. 그 수혜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세 부담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MF가 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왔다. 또 2021년 코로나 사태가 왔다.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돼? 편익을 제공해주고 대가로 갖는 게 이익설인데 이 이익설에 의하면 그러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재정을 확충할 수가 없다. 이런 경제 안정 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한다. 사회복지 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익설이, 단점이. 이런 걸 어렵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중과세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익설은. 자, 이익설. 기타, 이제 공통점. 자, 이익설이 아까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교환설, 보험료설, 가격설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죠. 이익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활동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으로 조세를 인식하고 있다.
그죠?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편익의 반대급부로 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익설의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환설은 그것을 보상 또는 교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고, 보험료설은 그것을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보험료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설은 조세는 납세자의 개인적 평가에 따라 공공 서비스로부터 얻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대가 또는 자발적 지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재화의 가격과 유사하다. 조세가 재화의 가격과 유사하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주면, 공공재를 제공해주면 공공재 소비재 가격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재화의 세금이 뭐가 같다? 재화의 가격과 같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뭐다? 이익설 중에 가격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설. 여러 학자들이 있죠. 판타레오니, 마졸라, 마르크, 삭스, 빅셀, 린달, 사뮤엘슨, 보엠, 뷰캐넌, 이런 사람들의 가격설로 설명하고 있다. 능력설은 편익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대가를 받았느니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나의 경제적 능력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국가를 보는 관점과 조세를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이익설하고 달라. 국가를 보는 관점에서 국가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아까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익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집합체다.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아니야. 국가는 뭐냐? 국가는 그 스스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럽니다. 인격체다. 이래. 인격체. 국가는 인격체다. 이래. 개인의 집합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체다. 유기체. 여러분들도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잖아요. 어? 인격을 가진 인격체들. 국가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잖아요. 국가도 그렇다. 이런 얘기야. 국가는 그런 존재다. 인격체다. 이런 얘기야. 그걸 국가 유기체설이라고 그러죠.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국가는 인격체다. 국가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이. 그 재정은 누가 분양한다?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능력설이에요. 능력설. 전혀 관점이 틀리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 그냥 윤리적 관점이야. 윤리적이고 도덕적 관점이야. 이런 관점은. 아까 이익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주된 거. 현대 국가는 다 여기에 이 능력설의 바탕을 두고 세금을 걷고 있다. 이런.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이런 관계다. 이런. 국가는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국민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독자적인 사회적 효용을 가진다. 이런 관계가 있는. 개인의 효용의 집합이 사회효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국가 존립에 필요한 경비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이제 조세를 보는 관점.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국가가 아닌 국가 유기체설에 입각해서 조세 의무설을 제창했다. 능력설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상 특수한 사정으로부터 발생한다. 조세 부담을 교환이라는 시민적, 합리적 관계에 의지하여 지게 한다. 조세 증징의 필요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능력설을 널리 채택했다. 이익설, 이건 능력설의 기초 이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론적 바탕 위에 이제 이런 참고하셔요. 이론적 바탕 위에. 아리스토텔레스 쭉 넘어갈게요. 헤겔. 여기서 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을 해놨냐면 어디에 나오죠? 여기 보면 능력설이 유기체주의적 국가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기체주의적 국가관. 그렇죠? 인격체라고 그랬죠. 국가는 인격체고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그랬죠.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객관적 능력, 주관적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설의 철학적 배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주의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헤겔의 유기체주의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주의적 국가관, 헤겔의 유기체주의적 국가관. 그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쭉 한번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헤겔은 변증법이잖아요. 헤겔은 정반합, 하나의 어떤 이론이 있으면 거기에 모순이 생기면 다시 그것이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을 하고 계속 정반합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헤겔이 얘기한 거는 정반합 명칭은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근데 현대적으로는 이제 정반합이죠. 변증법. 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철학적 배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주의적 국가관과 헤겔의 유기체주의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인식은 권위주의적이고 역사주의적 입장이다. 국민의 입장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 또는 기여를 하고 있고 국가의 입장은 편익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의무설. 헤겔의 국가 유기체설에 의거해서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이고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한다.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의무설, 희생설. 거기에서 이제 객관적 능력설, 주관적 능력설로 불과된다. 이런 이제 객관적 능력설.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통한다 이게야 보편적으로. 그죠? 주관적 능력설은 뭐야? 내 생각대로 한다 이런 얘기. 그죠? 주관적, 내 생각대로. 그래서 객관적 능력설, 객관적 지불 능력의 크기, 그건 이제 자유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세금을 부담할 때 공평하다. 주관적 능력설은 희생에 대한 부담을 똑같이 할 때 공평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것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학자들은 루소, 세이, 밀, 19세기 후반의 바그너, 세플러 등 독일의 정통파 재정학자, 20세기의 피구 등 재분배를 지지하는 학자들. 이 설은 조세 근거에 대한 순수 경제적 설명을 포기하고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능력설이. 현대 조세는 능력설에 바탕을 두고 이익설에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능력설의 견해.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적 능력. 그걸 지불 능력이라고 하죠. 경제적 능력. 지불 능력의 척도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척도. 바람직한 부담 배분에 관한 원칙.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지불 능력 개념이 어떤 건지. 수평적 공평은 이렇게 옆으로 평등한 거죠. 말 그대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을 친구하고 나하고 능력이 비슷해. 경제적 능력이. 그럼 비슷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 친구는 100억대인데 나는 10억대밖에 안 돼, 재산이. 그러면은 능력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평하다. 예? 이거는 이제 수직적 공평이 되겠죠. 근데 수평적 공평. 비슷하면 비슷하게 세금을 부과해라. 이런 얘기죠.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만약에 능력의 지표가 소득이라면 소득 과세에 의한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조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수직적 공평. 능력이 다르다 이게야. 친구는 100억이고 나는 10억이야. 능력이 틀리잖아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직적 공평이다. 이게. 근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능력에 맞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 세금 부과 이후에 소득의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죠? 야, 친구는 100억이고 나는 10억인데 얼마 차이 나요? 90억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친구 100억인데 거기다가 세금 50억 부과했어. 그럼 세금 50억 그러면은
100억에서 50억 빼면 50억이죠. 50억 남죠. 50억. 나는 10억이죠. 그러면은 10억하고 50억 아까 얼마야? 40억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처음에는 90억 차이 나던 소득 차이가 격차가 90억 차등이 나던 게 세금을 50억을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친구 국가를 가져가니까 얼마 차? 격차가 나고 40억 격차가 나요. 소득 격차가 줄어들죠. 이렇게 해야 수직적 공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능력의 크기만큼 부과된 뭐다?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직적 공평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세금이 그 역할을 한다. 부의 빈부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 세금이 한다 이런 얘기죠. 지불 능력에 대한 그러면 자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지불 능력이 크다 근데 뭘 가지고 그걸 측정할 거냐 이거예요. 측정 지표가 뭐냐? 네? 경제적 능력의 측정 지표가 뭐냐 이런 얘기지. 이론적으로는 후생 수준이겠죠.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후생 수준에 의해서 하지만 막연하잖아요. 후생 도대체 그걸 어떻게 측정하겠어. 그래서 그것에 다른 차선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차선책으로 관찰 가능한 능력의 척도를 한다. 그것이 소득과 재산과 소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불 능력의 척도, 소득과 소비, 소득. 응? 월급 많이 받으면 나보다 경쟁 능력이 크지 뭐. 그죠? 소비 수준이 높다. 그러면 나보다 경쟁 능력이 큰 거지 뭐. 그죠? 재산이 많다. 그럼 나보다 경쟁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소득, 소비, 소득과표 쭉 보시고 소득과 소비. 경제적 능력의 측정 지표가 소득과 소비가 있다. 그 다음에 재산도 있다 이런 얘기지. 자, 수평적 공평에 대한 평가. 요거 좀 한번, 요거는 참고하셔요. 참고하시고, 책에도 있어요. 지불 능력 척도, 평가의 어려움. 자, 그러면 그런 소득이나 소비나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그 척도로 삼을 것이냐. 그런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첫째, 가정의 현실성. 어려요. 둘째,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도 미래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셋째, 이거는 이거다. 이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이건 넘어가죠. 자, 지불 능력의 척도가 소득과 소비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재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산. 재산이 많으면 나보다 부자인 것, 응? 나보다 잘 살고 부자고 경제적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재산이 많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재산을 나한테 1억 남겨줬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갈 때 나한테 재산을 100억 남겨줬다. 경제적 능력의 격차가 크잖아요. 큰 거지. 재산으로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재산, 수평적 공평과 재산, 과세 능력을 재산과 같은 저량 스톡이죠. 저량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소득과 소비는 유량인데 이론적으로 순자산 증가세를 입각한 포괄적 소득과세, 소득세, 현실적으로 재산을 보완적으로 지급 능력의 척도로 파악하는 재산세, 포괄적인 소득 파악이 가능하더라도 재산 소유는 그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 추가적 편익을 가져주는 측면이 있다. 자, 소득과 소비와 재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득과, 자, 지불 능력의 크기에서 소득과 소비와 재산은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다. 그러면 이것이 생산물시장, 이것이 생산요소시장이잖아요. 가게가 이거는 이제 수요자잖아요. 수요고 수요, 이거는 공급이니까. 가게가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주면, 생산요소시장에 제공해주면 토지에 대한 대가로 임료,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 또는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다 뭐야? 이게 소득이야. 임료소득, 임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은 어디서 발생하죠? 소득은 어디서 발생하냐?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주고 소득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소득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이것이 이것이 토지세, 이것이 근로소득세, 임금세, 근로소득세, 이것이 뭐요? 이자소득세, 이것이 뭐요? 배당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득은 이렇게 발생한다. 그럼 이렇게 돈을 버는 이것이 Y죠. Y는 뭐야? C 플러스 S지 뭐. 이게 소득이다 이런 얘기. 소득을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 남은 건 저축하는 거지 뭐. 그죠? 일부는 소비하고 가게가 남은 거는 저축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소득은 어떻게 발생해요? 매년 발생하잖아요. 매년 발생하니까 매년 발생한 소비하고 남은 저축 그것이 형성되는 게 뭐야? 그것이 뭐죠? 그것이 재산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게 재산이지. 그게 이 재산이야. 재산. 이해되시죠? 재산, 소득, 소비, 재산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면 자 생산 요소 시장에 여러분들은 토지를 제공해 줄 것인가, 노동을 제공해 줄 것인가, 자본을 여러분들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노동만 제공하는 거예요. 네? 이제 노동을 제공해서 소득이 형성되면 주식도 사고, 돈도 빌려주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땅을 사가지고 재산도 축적하고, 그걸 빌려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동만 제공해주는 노동자만 돼서는 안 돼. 그럼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평생 노동만 제공하는 것 같아. 평생 노동만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 집 한 채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들은 경제학과 나오고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장의 전문가들이니까 뭐다? 자본가가 돼야 돼. 자본가가 돼야지. 토지도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자본가가 돼야지. 자본가가. 옛날에는 자본가가 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어. 머리만 쓰면 돼. 자, 이걸 제공해주고 뭐요? 뭘 가져야 되죠?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이 나처럼 개인적 기술일 수도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요소를 받아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그래서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산. 이렇게 형성된 재산. 그러면 이 재산은 뭐야? 세금 다 냈잖아요. 세금 다 내고 나서 형성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형성되는데 세금을 다 냈는데 또 세금 내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뭐 문제가 항상 생기죠?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 세금 내고 내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세금 내고 소득으로 가져가는데 또 세금 내려간다 이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재산. 자, 읽어보시고. 이 재산 평가에 어렵지. 재산 평가의 어려움. 재산의 크기에 따라 부담을 배분함으로써 부담의 정당성, 공평성 확보.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산이라는 지표에서 조세를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첫째, 개념상 과세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곤란하다. 둘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평가가 어렵잖아요. 나 같은 사람 평가 잘하지. 그럼 직업이 감정평가사니까. 셋째, 서로 다른 측정 시점 사이에 일어난 재산 가치의 변동은 사상된다. 넷째,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면 재산 보유보다도 소비가 우대되기 때문에 재산의 소비 경향, 사회적 부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산 과세는 현실적으로 국고 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부담의 공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있잖아요. 한 번 세금을 내고 또 가져왔고 그럼 보완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종합적 평가, 능력설. 지금까지 능력설에서 쭉 했던 거를 평가요. 종합적 평가.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 이제 객관적 능력설과 주관적 능력설이 있어요. 이 능력설에는 먼저 객관적 능력설. 객관적 능력설은 자유소득에 의해서 측정한다. 자유소득. 회사에 가서 월급 받으면 그 돈으로 측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소득. 각 개인의 객관적 지불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자유소득의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 배분할 때 공평하다. 자유소득이 뭐냐?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최저 생계비에서는 세금 부과 안 합니다. 최저 생계비에서는 세금 부과 안 해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과세 체계를 해더라도 거의 근로소득자의 한 40% 정도는 세금을 안 냅니다. 40% 정도는 거의 세금을 안 내요. 나머지가 세금을 내는 거지. 왜? 최저 생계비에 미달된 거는 다 공제해 주잖아요. 공제. 엊그저께 안타깝게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 아픈 아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엄마가 가게집에서 빵 하나를 훔쳤대. 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빵 하나 훔쳤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요즘 CCTV 나오니까 다 잡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작년 추석 때 내가 아시는 분이 강남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를 가다가 강남터미널 그 플랫폼에서 핸드백을 놓고 갔대요. 핸드백을. 자식들이 용돈 주고 막 해서 손주들 주려고 이 핸드백을 갖고 가야 되는데 놓고 갔어. 가다가 보니까 핸드백이 안 가지고 탄 거야, 버스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하니까 강남터미널에 가서 찾아보니까 5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 응? 5시간 동안 아무도 안 가져가고. 요즘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 응? 요즘 핸드폰도 가져가나요? 작년, 내가 올해 62세인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환갑이어가지고 스페인에 갔거든요. 스페인에 가가지고 내가 유튜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소매치기 하는 거 하나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내 등에 있는 걸 다 틀렸어. 야, 이 가방이야, 이 가방. 이걸. 우리 집사람이 이걸 하나, 스페인이 가족이 좋더라고. 이걸 사준다고. 나 필요 없다고. 이걸 사준대. 그래가지고 이걸 산다고 이걸 샀어. 사가지고 앞에 있는 백가방을 이 안에다 넣었거든요. 이 안에다 넣어 계단을 내려갔는데 우리가 31명이 갔는데 31명 속에 그 속에서 백업이더라고. 계단을 갔는데 이걸 이렇게 열고 이 안에 있는 손가방을 다 가져가본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터득 가다 보니까 덩어리가 가볍고 휑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열린 거야. 야, 스페인은 옛날엔 선진국이었잖아요. 스페인 사람 좀 아메리카에서 많이 살잖아. 그만치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며칠 있으면 또 나온대요. 감옥이 포화 상태 해가지고. 그렇다 이거야. 요즘 서양이. 영국도 요즘 그렇잖아요. 영국도 사람 살만한데 못하게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는 5시간 동안 거기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 이런 나라라니까. 이런 나라니까. 밤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여성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있나요? 별로 없어. 우리나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만치 치안이 좋다. 이거 뭔 얘기하다 그랬지? 예. 그렇다. 최저 생계비하다 그랬네. 예. 최저 생계비에 미달된 거는 다 뭐다? 세금을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누진과세. 자, 이걸 이제 누진과세 하죠. 이 자유소득에 대해서 누진과세 하죠. 6%부터 45%까지인가요? 7단계. 7단계요? 8단계요. 누진과세. 예. 이 객관적 능력서. 그러니까 객관적이란 건 뭐냐면 소득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크기잖아요. 자유소득이니까. 근데 주관적 능력세라는 게 또 있어. 객관적 능력서 쭉 더 보고 봅시다. 자, 지급 능력은 지불 능력이고 납세의 경제력지이고 자유소득은 총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자유소득이다. 거기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진과세를 한다. 거기에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에 따른다. 근데 이제 희생설, 이게 이제 주관적 능력설인데 희생설은 뭐냐면 희생설은 이런 얘기야. 희생설은 A라는 사람의 희생의 가치는 B라는 사람의 희생의 가치. 이게 희생설이야. 납세자의 희생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어준 자. 이게 동등 희생설이지. 뭐냐면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 연봉 100억이야. B라는 사람은 연봉 1억짜리야. 굉장히 소득 차이가 많이 나죠. 소득 차이가 많이 나죠. 자, 1억짜리가 내는 1000만 원, 1천만 원의 세금. 100억짜리가 내는 한 30억 내겠죠. 45%니까 공제하고 하면은 그냥 45 할까? 45억. 45억 원의 세금. 그럼 가처분 소득이 얼마야? 가처분 소득은 55억이죠. 55억.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9천만 원. 예, 이거잖아요. 자, 9천만 원이야.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낸 1000만 원은 이게 희생이야. 희생. 이게 희생이잖아요. 그죠? 내 소득이 1억인데 1000만 원 세금 내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9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1000만 원이지. 그죠? 자, A라는 사람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얼마야? 45억이야. 이 사람의 희생의 가치는 1000만 원이고 이 사람의 희생의 가치는 45억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시스템은 자, 이 사람은 44개 만들었다. 이것이 같다는 거야. 희생의 가치가. 자, A라는 사람이 부담하는 희생의 가치 45억하고 B라는 사람이 느끼는 희생의 가치 1000만 원하고는 동등하다 이런 얘기야. 예? 우리나라 시스템이 6%부터 45%까지 뭐 8단계로 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 희생의 가치는 동등하다. 그래서 동등 희생선은 뭐냐? 세금으로 부담하는 희생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희생설이다. 이해되시죠? 희생설이다. 기가 막힌 논리잖아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어? 한계 효용 학파 이런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야.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한계 효용 이론 우리 공부했잖아요. 경제하면서. 그 논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이것도. 자, 절대치를 같이 할 것이냐, 상대치를 같이 할 것이냐, 한계치를 같이 할 것이냐, 절대희생, 상대희생, 한계희생, 절대희생 동등설, 상대희생 동등설, 한계희생 동등설 이렇게 나눠진 거지 뭐. 예? 이게 효용학파들의 이론에서 출발해서 희생설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개념은 이해되시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봅시다. 자, 희생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입각해서 개인이 납세로 인해서 상실하는 희생을 균등하게 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까 그것처럼. 한 사람 45억 냈고 한 사람 1000만 원 냈어. 그 희생이 동등한 거야. 예? 희생을, 상실하는 희생을 균등하게 한다. 그랬을 때 공평하다 이런 얘기예요. 조세 부담에 공평.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희생의 가치가 1000만 원짜리요? 45억짜리요? 45억짜리가 돼야지. 45억 냈고도 55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 이런 얘기야. 세금을 적게 낸다는 목표로 살면 가난하게 살아. 세금을 나는 많이 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거지 뭐. 부자가 돼야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다 이런 얘기야. 마인드를 확실히 바꿔 살아야 필요가 있다. 조세 납부하면은 소득이 떨어지고 주관적 한계형이 떨어진다. 그럼 조세 부담에 따른 희생을 균등하게 해준 게 그래야 공평하다 이런 얘기지. 이게 희생설이요. 희생설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수직적 공평. 과세 소득 금액이 세대 간에 상이하면 다른 금액의 조세를 지급하는 것이다. 과세 전 소득 수준이 상이하면 효용 수준이 상이하고 과세 후 세액에 차등하고 주관적 효용이 감소해서 동일화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여기에서도 누진과세가 적용된다. 철학적 토대는 공리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은 기수적 효용이론, 한계 효용을 도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제임스 밀, 에즈워스, 피구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수평적 공평. 자, 지금도 능력설 보고 있죠. 수직적 공평. 아까 설명했죠. 수평적 공평.
세금을 내는데 예? 소득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세금 내다 이런 얘기야. 수직적 공평. 세금을 내고 나서 경제적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 그게 수직적으로 공평하다. 상이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상이한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조세 부과 후에는 상이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되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 아까 100억짜리가 얼마야? 100억하고 1억하고 하면은 99억 차이 나잖아요. 소득 격차가. 근데 세금 부과 후에는 얼마 차이 나? 55억 대 9천만 원이니까. 예? 54억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소득 격차를 줄여줬다. 그 역할은 뭐가 한다? 세금이 한다. 누구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빈부 격차를 줄여준다. 이런 얘기죠. 세금이 그 역할을 한다. 누구 말대로 그냥 똑같이 반절씩 나눠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1, 2년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얘기 하더라. 자, 주관적 능력설. 또 뭐야? 후생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수준이 높다. 아까 수직적, 수평적 공평. 근데 수평적 공평도 이제 문제가 있어. 봐봐요. 수평적 공평. 동일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조세 부과 후에도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했을 때 수평적 공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럼 뭐가 동일해야 되느냐? 능력도 동일하고 소비 수준, 선호도 동일하고 기회도 같아야 되고 소득의 사회적 한계의 용도 동일해야 된다. 이랬을 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성립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 자, 우리 능력이 다 틀리잖아요. 기호도 틀려. 선호도 틀려. 어? 같은 소득을 가지고 같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 선호, 기회, 소득의 사회적 한계용 이것이 다 똑같을 때 완벽한 수평적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기호가 틀리고 선호가 틀리면 불공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모두 동일한 개인들이 같은 소득 수준이면 동일한 금액의 조세 부과면 수평적 공평이 달성된다. 동일한 소득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호가 상이하다면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수평적 공평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대리 변수가 뭐냐? 효용 수준. 이것이 가장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의 대리 변수로서 뭘 쓴다? 소득과 소비와 재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수직적 공평.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설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기본 가정 또 분석한 이후에 어떤 한계점 이런 것까지 쭉 나오죠. 넘어가죠. 자, 누진율. 누진세율을 정액해서 갭을 줄이잖아요. 그죠? 아까 100억짜리 나는 1억인데 옆집 아버지는 100억이야. 그럼 100억을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 누진세 제도를 통해서 한다. 누진율을 한다. 이게. 그 누진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 99.99% 다 뭘 한다? 누진율을 적용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조세 원칙론. 몇 마디 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33분. 네. 자. 이제 조세 원칙. 아까는 뭐죠? 조세 근거 학설이었어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조세 근거 학설을 이익설과 능력설로 설명을 했죠. 이번에 이제 조세 원칙이야. 조세 원칙. 조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 자, 조세군이 있고 조세 체계가 있고 조세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조세 원칙은 뭐냐? 여기 나왔죠. 조세 원칙은 바람직한 조세 체계를 수립하는 기준이다. 이 조세 체계를 수립하는 기준이다. 조세 원칙은 바람직한 조세 체계를 수립하는 기준이다. 그럼 조세 체계는 뭐냐? 여기도 조세 체계 나오죠. 여러 가지 조세를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기능이나
부담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냐 이런 얘기죠. 조세 체계는 전체적으로 기능과 부담의 조화를 고려해서 파악하는 여러 조세들의 통일된 조합이다. 개별 세목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서 세목 간의 적합성을 파악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뭐다? 조세 체계다. 이 조세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뭐다? 조세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조세 원칙. 그럼 조세 체계는 어떻게 수립하냐? 수립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뭐다? 조세군이라고 그러죠. 조세군. 조세를 여기는 소득세군, 소비세군, 재산세군 이렇게 분류해 낸 거. 이걸 조세군이라고 하죠. 조세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범주의 조세군으로 분류한다. 사회 구성원이 소득을 창출하면서 지출하는 것, 그 잉여를 축적하고 수여하는 것, 이 그룹별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죠. 재산을 거래하고 이전하는 것, 소득 창출하고 지출하는 것, 이 소득세군이죠. 그 다음에 그 잉여를 축적하고 소유하고 어쩌고 하는 것, 또 소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럼 소비세군이죠. 그리고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럼 재산세군. 이렇게 분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조세군이다. 개별 조세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조세군이다. 근데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조세군을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 체계적. 그러면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다? 조세 원칙이다. 그래서 조세 원칙이 뭐라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조세 원칙. 예. 자, 조세 원칙은 바람직한 조세 체계를 수립하는 기준이다. 특정 조세의 종목과 세율, 나아가 특정 조세군의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본주의 발전 단계별로 주요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초기 자본주의 영국의 아담 스미스, 독점 자본주의 독일의 바그너, 그 다음에 현대 자본주의 미국의 머스그레이브 쭉 이렇게 흘러나왔죠. 우리는 이 정통파에 흘러나온 머스그레이브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써놓은 최정학은 이 흐름에 흘러서 머스그레이브 이론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그거는 그 산하에 있는 조세로는 이제 우리나라 조세 제도를 거기다가 가미하는 거죠. 자, 초기 자본주의의 조세 원칙.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그 국부론에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조세 원칙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평등의 원칙. 아까 얘기했던 이익설이죠. 이익설. 아담 스미스는 평등의 원칙을 이익설로 설명했다 이게요. 모든 국가의 국민은 정부의 보호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그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각각 국가의 보호 아래 향수하는 편익에 비례해서 조절합니다. 그게 이익설이잖아요. 국가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 이익설. 그 이익설을 설명하는 것이 뭐다? 그렇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걸 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 마치 능력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현대적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국가의 보호 아래 그들이 향수하는 편익에 따른 부담을 의미한다. 능력의 비례적, 편익의 비례적과 이익설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개인이 납부하는 조세는 확실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납부 시기, 방법, 그 다음에 납부 금액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불편의 원칙.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서 세금을 부과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징세비 최소의 원칙. 세금을 걷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징세 비용, 납세 형납 비용.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징세 비용. 징세 비용은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을 징세 비용. 납세 형납 비용은 뭐야?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내려고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지급하는 비용들. 이게 납세 협력 비용이죠. 이런 징세 비용과 납세 협력 비용이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데 자, 여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국가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국가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징수하는 금액이 더 적다. 국가로 더 적게 들어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국가로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징세 비용보다. 그러면 자, 국가로 들어오는 것보다 징수 비용이 더 큰 경우 용납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한번 봅시다. 첫째,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공무원을 필요하는 경우. 둘째, 조세가 납세자들의 근면성을 방해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 자료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일정한 산업 부문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셋째, 탈세를 꾀하다 실패한 불행한 납세자들에게 몰수나 그 밖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는 종종 납세자를 파멸시켜 그리하여 사회가 그들의 자본을 고용함으로써 그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징수금이 더 큰 경우에. 넷째, 조세 부과가 납세자에게 징세원들의 잦은 방문과 번잡한 조세를 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이나 고민 또는 억압을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최소 징세비 원칙. 이게 징수하는 것보다 국고로 들어가는 금이 훨씬 커야 된다. 이런. 미국에서 해보니까 아마 오래된 자료지만 징세 비용이 100이다. 100을 징수한다고 하면 0.5% 정도? 0.5 내지 1%? 미미하잖아요. 징세 비용이. 자, 스미스의 조세 원칙의 특징.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는 경제 발전의 동력을 인정하고 조세는 시장 기능에 가능한 한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게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사회 경제의 자연적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요구된다. 즉 조세를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이 반대급부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격으로 간주했다. 이익설이죠. 이익설. 이익설이 교환설, 보험료설, 가격설이 이익설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작은 정부를 선호했다. 그죠? 이때는 자본주의 초기 단계니까 시장 기능을 중시했다. 그래서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세 원칙을 수립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그너. 독점 자본주의 시대도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제 아담 스미스가 대표적인 거고, 이제 바그너의 조세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점점 이제 성숙돼 가면서 그 폐단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가 나타나죠? 제일 큰 게 부의 편제지, 빈익빈 부익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들의 문제. 자본주의의 시스템에서 생산한 과실을 누가 대부분 가져가 버리죠? 자본가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노동의 착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죠. 그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형성되는 게 뭐다? 바그너의 조세 원칙이다. 독점주의의 폐단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세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조세 원칙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재정정책적 원칙에, 그래서 4대 구원칙이라고 그래요. 4가지 큰 원칙, 9가지 작은 원칙. 4대 구원칙, 4대 원칙. 재정정책의 원칙, 국민경제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뭐야? 공정의 원칙, 조세행정장의 원칙. 이 4가지 빨간 거를 4대 원칙. 그 다음에 밑에 적은 거 8가지. 이거를 4대 9가지인가? 4대 구조 원칙이 되는 거죠. 4대 구조 원칙. 자, 조세 수입의 충분성. 세금을 충분히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충분히 걷어야 돼. 세금을 충분히 못 걷으면 굉장히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돼? 자꾸 돈을 빌려 써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 써야지. 봉건주의 시대에 돈 빌려 쓰다가 뭐라고 그랬죠? 땅 다 떼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임금이. 그래서 사유재산권 제도가 형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땅 떼어줄 것도 없잖아.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는데. 조세 수입의 충분성. 이게 이제 제일 앞으로 나오죠. 현대도 마찬가지야. 현대 자본주의 사회도 조세를 충분히 걷어야 돼. 그러지 못하면 국가 운영 시스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 수입의 충분성.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내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과세의 신축성. 재정 지출이 증가하거나 다른 수입이 감소했을 때 증세에 의해서 그 부족분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 세목을 조세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제 원칙에서 민간경제 보호발전, 올바른 세원의 선택. 세원은 아까 뭐라고 하죠? 소득과 소비와 재산이 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원을, 올바른 세원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쭉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세 종목의 올바른 선택. 조세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원칙에서, 과세의 보편성과 과세의 공평성. 보편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세금 내야 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나 울릉도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예? 예. 과세 보편성. 국민 개세주의라고 그러죠. 이거를 헌법상 국민 개세주의로 표현되어 있죠. 과세 보편성. 조세 부담은 널리 일반 국민에 나누어 제한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생계비는 다 면세된다 이런 얘기죠. 과세 공평성. 조세는 지불 능력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이 조세에 의해서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행정상의 원칙, 과세의 영악성, 납세의 편의성, 징세 비용의 최소화 이렇게 4대 구원칙을 박은호는 주장했다. 특징을 보면 스미스에 비하여 재정 정책적인 원칙이 추가됐다. 그리고 경제적 원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사회시대. 이때는 이제 사회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시대. 사회정책적. 우리가 다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얘기를 할 때 사회를 쓰잖아요. 사회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 굉장히 좋은 말이야. 사회주의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 사회 뒤에다 주의를 붙인 게 사회주의잖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변질돼서 사회주의가 마치 나쁜 것처럼 표현되냐.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변질돼서 뭐로 갔었죠? 공산주의로 갔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거지 사회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주의자들이 저놈은 사회주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잘못 알고 하는 얘기 같아요. 공산주의자는 나쁜 거지요. 그렇지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가미한다고 해서 그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를 공격하면서 공산주의자와 연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표현을 사회시대라고 표현했잖아요. 사회시대 이런 지금보다도 더 처절하게 이론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시기지. 이 시기에는. 왜 그러면 그때는 바로 공산주의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논쟁이 있었죠. 근데 정책이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공산주의는 정치적 이념이 전혀 달라버리잖아요.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것에 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정책주의라고 그러거든. 사회정책주의.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를 채택한 사람이 뭐다? 그거는 공산주의거든. 그렇게 그거를 세밀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사회시대. 그럼 이게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른 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편성의 원칙에서도 최저소득에 대한 면세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과세는 가능한 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고 경제적 능력은 소득이나 부의 절대값이 늘어나는 것보다 빨리 늘어나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시대. 그렇죠? 다 누진세 주장했어요. 다 누진세. 19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성숙기. 점차로 격화되기 시작해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도 너무나 부와 소득이 불공평해졌어. 언제 심화됐냐면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하고 중소기업 회장하고 소득 격차 별로 안 났어. 지금은 몇백억씩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미국 시스템을 가버리니까. 왜 그랬는지 아는? 공급주의 경제학이 들어서고 나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섰잖아요. 신자유주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왔지. 그 영향으로 부작용이 뭐죠? 불공평이 너무 심화된 거야. 불공평이 너무 심화된 거야. 지금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내 연봉 1억이라고 하면 대기업 회장의 연봉은 뭐 300억, 400억인데 1년에 버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30대, 40대 직장생활 할 땐 그러지 않았거든. 그렇게 차이는 안 났거든.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300억, 400억 버는 사람 되라 이러니까.
점차로 격화되기 시작한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노사 간의 대립, 노사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사회정책적 조세. 여기 나오죠. 사회정책적. 사회란 말 나오잖아요. 사회정책적. 그래서 공산주의 쪽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회정책적. 고전파의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 국가관이 점차 유기적이고 집합적 국가관에 의해서 대체된다. 자유와 공평이 보완해서 가야 될 것 같아. 자유만 가서도 안 되는 거고 100% 평등하는 평등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그게 보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경제 이론도 그러잖아요. 경제 이론도 그게 보완해서 발전해 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 갤러프의 조세 원칙. 이제 독일의 바그너, 그다음에 갤러프, 조세 한정 원칙, 개인의 효용 상실의 극소 원칙. 갤러프도 우리가 조세 개념을 얘기할 때 갤러프의 이론을 갖다서. 자, 노이마르크의 조세 원칙 닫아버릴까요? 조세 원칙을 보려는 게 교과서에 보면은 아래 한글 파일로 되는 책에 보면 더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노이마르크의 조세는 몇 가나 있나? 18가지나 해놨네. 18가지 참고하시고. 머스크레이브의 조세 원칙.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대 조세 원칙이니까. 조세 수입의 적절성. 이게 옛날에 없었어. 사판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사판? 3판까지는 없다가 1985년 4판 하면서 이제 이게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조세 수입의 적절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에 와서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 못 걷으면 안 되지. 세금을 못 걷으면 제일 죄인이 누가 돼? 국세청장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는 거죠. 조세 수입의 적절성. 이게 중요하다. 제일 앞에다 내놓는다. 공평한 조세 원칙. 공평한 부담. 조세 부담 배분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스크레이브는. 자, 아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공평성은 이익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익설적 측면에서 공평성을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머스크레이브는 조세 근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세 부담 배분 측면에서 바라보는 공평성 같아요. 자, 공평한 부담의 배분이잖아요. 조세 부담의 배분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세 부담 배분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그 공정한 목만큼 세금을 내봐야 된다. 공평이란 조세 부담 배분, 즉 납세자 상호 간의 조세 부담액의 균형이 공정할 때 공평성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평으로서의 정의가 개인 간의 조세 부담 공평을 뜻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옆에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불공평한 그냥 막 열받잖아요. 공평. 자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저는 유학을 안 가는데 요즘은 유학 안 가도 영어만 잘 못할 뿐이지 자료는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더라고요. 자료는. 자료는 세종문화연구원에서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조선 그 실록 다 한글로 번역해서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사무실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자료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다. 자, 중립성의 원칙. 초과 부담의 최소화. 조세는 효율적인 시장에서 경제적 결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가 되도록 선택한다. 그러한 간섭으로 발생한 초과 부담의 최소화. 초과부담 최소화, 중립성 원칙. 그 다음에 과세의 교정적 역할, 환경세가 재정학 시간에 배웠었죠. 환경세가 이런 역할들을 한다. 이런 얘기지. 조세 구조의 재정 정책적 용이성, 경제 안정 성장의 지원, 세무 행정상의 원칙, 명확성. 조세 체계는 공정하고 자의성이 없는 세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납세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조세 명확성,
확실성, 납세자 편의성을 요구한다. 공평 원칙의 실제 깊이에 관련성이 있다. 징세비가 최소해야 된다. 징세비, 납세 행력 비용 이런 비용들이 적게 들어가게 조세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멀스크랩의 조세 원칙의 특징을 보면 자, 공평의 판단은 공평의 원칙은 효율이나 평등이 아닌 가치 판단을 포함한 공평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당한 목, 정당성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편익에 따른 비례적 부담의 배분을 의미하고 능력에 따른 누진적 부담의 배분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공평. 요즘은 보니까 애 3명 낳으면 공항에서 특별 대우해 준대요. 엊그저께 신문 봤죠? 자녀를 3명을 가지면 공항에서 옛날 국회의원들이나 막 이렇게 귀빈들 가는 데 있잖아요. 줄 안 서고 그걸 보내준대요. 여러분들도 그거 이용하려면 결혼하셔가지고 3명씩 낳으세요. 3명씩. 저는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넷째 딸인데 셋째 아들 낳을 때 의료보험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놈이 올해 94년생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먹었잖아요. 의료보험을 안 해줬어. 많이 난다고. 그때는 2명, 3명 날 때는 의료보험을 안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3명 나면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안 나니까. 너무 안 나니까 특별 대우를 해줘. 우리도 나도 가면은 공항에서 해주려나? 4명 났으니까. 해줄까요? 지금 나는 사람한테 해주겠지. 자, 공평. 정당한 목. 굉장히 추상적이죠. 정당한 목. 제5판에서, 5판에서 조세 수입의 적절성 원칙을 제일 앞에다 뒀다. 이런 얘기죠. 책에는 지금, PPT에 내가 바꿔놨는데, 책에는 그게 안 바뀌어요. 안정성장 지원에 관한 원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권력이 정태적인 효율, 공평뿐 문제뿐만 아니라 주기적 경제 변동의 문제를 해결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바라본다. 자, PPT로 덜 정리했는데 넘어가고 현대의 조세 원칙 대표적인 것만 보죠. 현대는 제일 큰 게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조세 구조는 자원의 최적 배분과 최적 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의 최적 배분의 달성을 돕는 방법으로 작성돼야 된다. 효율성. 초과부담의 최소화. 재정학 시간에 배웠죠. 초과부담의 최소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효율성 원칙.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 두 가지, 이 관점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효율성을.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 이익설에 의한 과세, 응익과세, 편익과 부담이 일치하도록. 그럼 초과부담이 없다. 능력설에 의한 과세, 응능과세.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초과부담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 효율성을 바라볼 때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측면, 관점이 틀리잖아요. 효율성의 원칙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의 부담 배분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인 효율의 극대화가 효율성의 원칙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효율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평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은 조세 부담은 그 사회의 여론에 의해서 최적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소득 분배 형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공평성의 원칙은 사회로부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간의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공공재를 공급하는 재원으로서 조세 부담 배분의 공평성. 올해 세금을 예를 들어서 뭐 400을 걷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담해서 어떻게 걷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응? 누가 납세자가 세금을 내니까 그랬을 때 공평하게 그 부담이 배분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익설에 의한 과세에서는 편익에 따라서 편익에 비례해서
편익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평하다 이러냐. 이익설 관점에서는. 근데 능력설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공평하다 이런 얘기야. 예? 뭐를 통해서? 누진과세를 통해서. 예. 둘째, 공평성을 소득 분배가 공평한 상태라고 규정한 거. 자, 이거는 뭐야? 첫째는 수입 측면이잖아요. 재정 수입 측면에서 고찰하는 거죠. 관점을 보면. 예. 수입 측면에서 들어오는 돈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냐? 재정 수입 측면에서 고찰하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뭐야? 재정 지출 측면에서 고찰하는 거잖아요. 공평성을 소득 분배가 공정한 상태라고 규정하는 경우, 소득 분배의 공평성, 재정 지출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소득의 기능적 배분에서는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공평성을 소득 분배 측면에서 관찰한다. 분배. 이거는 조세 부담 배분 측면에서 관찰하는 관점이 좀 틀리잖아요. 관점이. 이익설에 의한 과세의 경우는 물론이고 능력설에 의한 과세의 경우에도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과세가 고안된다. 머스크레이브와 사무엘스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이익설에 의한 과세를 통해서 조세 부담 배분의 공평성을 기도하는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이전 지출의 재원으로서 능력설에 의한 과세를 생각하여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세수 충분성의 원칙. 세수 충분성이었지. 세수 충분성. 아까 조세 수입의 적절성. 응? 적절성. 세수 충분성. 그 다음에 최소 징세비의 원칙. 합리성과 간편성의 원칙. 응? 그 다음에 신축성의 원칙. 정치적 책임성. 이제 여기 큰 것 같아. 정치적 책임성의 원칙. 정치적 책임성. 우리나라 이제 5년제잖아요. 5년 동안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고 그것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줬냐 아니면 더 가난하게 만들었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정치적 책임. 더더욱 현대에 와서는 뭐라 그러죠? 무상으로 주는 돈들이 막 해서 재정 적자가 막 누적되잖아요. 돈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돈 주면 좋아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표로 판단하는 거죠. 표로 판단해야지. 어떤 정권이 집권 기간 동안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조세 부담을 부과하는 불공평한 세제를 운영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기에는 정권에서 물러나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영국의 대처 마가렛 대처라고 그러나요? 뭔 조세 제도를 도입했냐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을 잘 나타내는 조세. 그게 인두세예요. 인두세.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효율성이 극대화되거든. 근데 공평성 측면에서는 가장 불공평한 조세지.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이랑 못 사는 똑같은 기준을 두고 조세를 부과를 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두세 제도를 더 강화시킨 거지. 강화시켜다가 그냥 정권을 내놓게 됐었죠. 그때가 신자유주의 시대죠. 이제 신자유 시대. 이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규칙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조세 제도는 각 소득 계층별 조세 부담의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에 근거하여 정권 담당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형태여야 된다. 정치적 책임성 원칙 중요하다. 조세 제도가 이상적인 형태로 구축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다양하고 학자나 국가에 따라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조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두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조세 총론은 효율성, 공평성 등 각각의 조세 원칙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는 분야이고 반면에 조세 강론은 뭔 말을 쓰는 거죠? 특정한 조세가 조세 원칙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는지 설명하는 분야다. 자, 종합적 평가, 조세 원칙에서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발전 과정하고 조세 원칙으로 구분해서 초기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아담 스미스, 중립성의 원칙. 이때 얘기하는 중립성은 정태적 중립성이다. 정태적 중립성. 일정 시점, 스톡 개념이죠. 그 다음에 독점 자본주의, 독일의 바그너, 과세 충분성, 공편성. 그 다음에 현대 자본주의, 미국의 머스그레이브, 안정성장 촉진, 동태적 효율성을 나타낸다 했다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시대별로, 국가별로, 역사적으로 다 다르게 형성돼 가겠죠.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참고하시고요. 공평성. 공평성 쭉 설명했죠. 이것도 아담 스미스 쭉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조세 부담 배분론. 조세 부담 배분론. 자, 조세 부담 배분이란 게, 작년에 2024년에는 국세의 세수 목표가 400조라고 내가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2025년 올해는 세수 목표가 371조더라고. 줄었어. 많이 못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지출은 훨씬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산안은 늘어나는데 줄었더라고. 자, 2025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371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면 누가 내야 되느냐, 그거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게 조세 부담 배분이다, 이런 얘기지. 예? 조세 부담 배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 이거를. 공평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뭐다? 조세 부담 배분론이다, 이게. 조세 부담. 아까 머스그레이브가 공평성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세 부담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때 공평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봤다, 이런 게.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 납세자들 간의 적절한 조세 부담의 배분,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을 달성한다. 조세 수입이 들어오면 정부가 지출하고 그 결과 공공재를 생산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은 복지 수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조세 부담률이나 동일한 조세 규모일지라도 그 조세 부담의 배분 방법에 따라서 사회의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인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은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다. 이제 나왔잖아요. 조세 부담 배분 원칙. 어떻게? 편익 원칙과 능력이 있다. 자, 조세 근거학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익설과 능력설이라고 그랬죠. 이익설. 편익을 제공받으면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 이게 편익 원칙이야. 자, 이해되시죠? 편익 원칙. 이익설에서 자, 국가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그러면 국민은 국가에 편익을 제공받은 만큼 그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편익 원칙이다. 이해되시죠? 이익 원칙과 편익 원칙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상호 연계되어 있죠. 능력 원칙. 편익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국민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세금을 내야 된다. 어떻게?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능력 원칙이야. 이해되시죠? 대원칙이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은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다. 이익설에 있어서는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편익 원칙이고, 능력설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능력 원칙이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개념 간단하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2025년도, 내가 어제 살펴보니까, 볼까요? 2024년도 얼마요? 국세, 356조였네. 2024년도가. 356, 내가 잘못 얘기했네. 351조. 국세만 보잖아요. 국세 세외 수입이 합쳐서 367조. 2025년도는 국세 371조. 조금 들었네. 371조. 세외 수입까지 해서 390조. 일반 회계 세입만 해서 이렇게 되네. 정확한 통계는 이렇게 되네요. 자, 편익 원칙. 국가는 국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해 준다. 그러면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편익만큼 조세를 부담한다. 편익.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조세받는다. 능력 원칙, 능력. 내가 잘못 편익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편익 원칙. 공공재를 공급해주면 공급해준 그 대가만큼 편익에 비례해서 조세를 부담한다. 편익에 비례해서. 자, 납세자들이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 조세 부담을 할 때 공평한 조세 부담인데 이게 편익 원칙이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편익에 비례해서. 편익만큼. 시장 경제의 교환 메커니즘을 공공부문에 확대해서 적용한 조세 부담이 배분 원칙이다.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로부터 혜택을 전혀 수혜받지 않는 국민은 조세 부담 의무가 없게 된다. 그래서 좀 모순이 있죠. 세금을 편익을 안 받으면 세금은 안 낸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죠. 능력 원칙과 전혀 다르잖아요. 아까 이익설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에요. 특징, 반발이 적다. 급부대 반대급부니까. 공공부문을 시장경제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조세 현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편익만큼 조세를 부담하니까 왜곡이 없어서 효율성이 실현된다. 린달 조세. 성격상 편익 원칙은 국세보다 지방세 조세 부담 배분 원칙에 적합하다. 개별 공공재에 대해서 편익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수입자 부담세, 목적세 이런 것들. 자, 장점. 설득이 용이하죠. 편익만큼 부담하니까 공평하죠. 조세와 편익을 동시에 파하니까 균형 예산이 달성되죠. 지방 공공재에 많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시장 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그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자발적 교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편익을 납세자별로 분할해서 그 크기만큼 조세를 부과하는데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편익 원칙에서 공평성은 현재적 공평성에 위배된다. 수직적 수평성. 편익 원칙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지출의 행태에 설명이 곤란하다. 그렇죠.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종류가 있는가 봅시다. 일반 수익자 부담세, 국방, 치안 등 순수 공공재. 모든 국민이 편익의 혜택을 받으므로 각각 국민에게 그들의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 조세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일반 수익자 부담세죠. 세율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율 구조는 납세자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민소득이 높으면 정상재 요구 수요가 높아지고 공공재 수요가 높아지니까 공공재 가격, 조세 부담액이 높아진다. 편익만큼 조세 부담한다. 일반 수익자 부담세.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납세자가 직면하는 세율 구조는 납세자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호에서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이 소득 탄력성과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해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을 때는 누진 구조. 같다.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이고 공공재 수요의 소득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비례 구조. 반대로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적거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역진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 수익자 부담세.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수익자 부담세. 특정 수익자 부담세는 뭐예요?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거죠. 일반 수익자 부담세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특정 수익자 부담세는 특정한 납세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특정한 준공공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할 때 이용자들에게 공공재가 얻은 편익만큼 조세 부담을 하는 방식이다. 세율 구조. 앞에서 봤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준이 적용되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판단한다. 요건. 편익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조세 형태로 연결돼야 되고, 가치재 공급을 모색하는 게 쭉 내용들이 나오죠. 자, 특정 수익자.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 이런 게는 특정 수익자 부담세.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지방 공공재 공급 재원 조달을 위해서 활용된다. 보통세 세수 부족분은 보완할 수 있다. 공공재 효율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부담의 적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원칙.
능력 원칙. 자,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아까 100억 버시는 분은 100억 버는 옆집 아버지는 45억의 세금을 내고 1억 버는 우리 집 아버지는 1,000만 원 세금을 내고 이렇게 그 소득 격차를 줄여두잖아요. 그래서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소득 같은 경우는 그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낼 때 소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능력 원칙.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과는 관계 없이 각 납세자의 지불 능력, 부담 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이라고 그러죠. 능력에 따라서 조세를 부담할 때 공평하다. 편익이 없어도 높은 경제적 능력 소유자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다. 또는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한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나 혼자만의 힘에 의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해서 삼성도 마찬가지, 현대 다, LG 마찬가지. 독자적으로 혼자 기업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국가의 보호하에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개방이 돼가지고 농촌에 있는 농사 짓는 거는 수입해서 쓰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는 만들어서 팔게 하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되고 반도체 자동차 만드는 데는 월급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 기업의 활동이 정해지고 국가의 보호하에 기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 현실이 또 그렇잖아요.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거지. 혼자만이 할 수 없잖아요. 혼자.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이. 자, 뭔 얘기하다 그랬죠? 능력 원칙에 의한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아까 다 설명했죠. 경제적 지위의 측정 지표, 소득과 소비와 재산 측정 지표. 그래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 그게 능력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능력 원칙. 네. 자, 그러면 그 경제적 능력의 측정 지표를 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근데 여기도 이제 모순이 있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 어떤 사람은 맨날 놀았어. 그러면은 여가를 즐긴 사람하고 노동을 많이 한 사람하고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의 결과만을 놓고 처지가 아니라 결과만을 놓고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응? 노동을 선호하면 높은 소득을 얻고 여가를 선호하면 낮은 소득을 얻는데 높은 소득이 더 많은 조세 부담을 하고 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우리는 여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모순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비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보죠. 평생 소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뭐 소득 돈 안 벌어도 되지 뭐. 근데 소비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결국 뭐 해야 돼? 소득을 창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을 창출할 수밖에. 근데 소비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도 어떻게 되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빌려준다 이런 얘기지. 그렇잖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빌려주잖아요. 소비 수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지가 아니라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소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고급 핸드백을 샀는지, 저 사람이 외국 여행을 몇 번 갔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소비수준.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뒷조사를 다 해야 되잖아. 그럼 정부가 개인의 뒷조사를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그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내 뒤집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면 모순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비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바람직하긴 하지. 논리적으로는. 재산이 많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재산이 많으면. 그러면 그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본 축적을 제외할 수가 있지. 자본 축적을 제외할 수가 있죠. 쉽게 가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본 축적을 제외한다는 거는 기업이고 이런 것이고 자본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우리 집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집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매년 2%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매년 2%. 그럼 매년 자 그래갖고 자 물가 변동이 없다. 물가 수준의 변동이 없다. 물가 변동이 없다 이게. 물가 변동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 몇 년이면 다 가져가죠? 50년이면 가져가잖아요. 50년이면 100%. 50년 곱하기 2% 100%잖아요. 50년이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 이 주택이 국가로 귀속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뭐야? 자본을 잠식하는 거잖아요. 자본을. 이 주택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이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나한테 그대로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의 경제적 가치는 나에게 그대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여기서 발생하는 뭔가 나머지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이 경제력 이게 하면은 원본을 잠식하게 되잖아요. 원본을 잠식하는 세금은 바람직한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산세도 뭐가 나오죠? 실질적 재산세, 그 다음에 형식적 재산세가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자본 축적에 제외하는 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가지고 뭐 한 몇천만 원 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고 있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 집을 팔아야 내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시스템은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바람직한 시스템이. 자, 세금을 내기 편리하는 방법으로 징수도 편리해야 되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편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이 주택이 없어 본다든지 기업이 상속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은 이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가업상속 제도가 생겼어요. 가업상속. 자, 자식이 운영하던 공장을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을 자식이 물려받게 되면은 가업상속 제도로 해서 그 상속은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그 기업, 그 공장을 계속 벌릴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알짜 회자를 외국으로 넘어가 본다든지, 그러면 세금을 내려면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하잖아요, 세상 현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들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재산이 많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래서 경제적 지위에 비례해서, 재산에 비례해서,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능력 원칙이다. 그래야 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예산 집합. 예산 집합이 이 비용 점선으로 있는 거 크잖아요. 이 을보다 크네. 이 을보다 크네. 을보다 훨씬 크지.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크다고 보는 거지. 근데 갑하고 을하고 비교하면 누가 큰지 뭐 잘 모르겠네. 응? X로 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이런 모순도 있다 이거.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원리를 한번 보면 이거는 뭐야 근로소득이고 이건 여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가가 커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근로소득이니까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여가가 이쪽으로 가면 노동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죠. 그죠? 여기는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뭐야?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소득이 이만큼 생겼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디가 되고 싶어? 일 안 해도 소득이 발생하는 이게 있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잖아.
이걸 비근로소득이라는 거지.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든지 주식을 투자했다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뭐 이런 소득이 생기잖아요. 비근로소득. 그러지 않고 이렇게 노동을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그죠? 이게 노동소득이지. 근로소득, 노동소득. 이것만 있으면 평생 고생만 하고 산다. 이런 거지. 예? 평생 고생만. 여러분들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예?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소득이 생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또 예산 집합. 자, 임금률. 어떤 사람은 1시간 강의하고 3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강의하고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그럼 시간당 임금률이 높은 사람이 더 경제적 지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임금률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다. 이렇게. 자, 능력 원칙, 수평적 공평, 뭐 중복되니까 넘어가죠. 수직적 공평, 갭을 줄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 지위 격차를 줄여준다 이런 게. 누진도 결정의 문제. 그게 누진율 결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익설은 편익 원칙과 가깝잖아요. 이익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국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 이게 이익설이죠. 그럼 뭐 얼마만큼 내는 것이 공평하냐? 편익에 비례해서 받은 편익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게 편익 원칙이다. 이런. 그죠?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편익하고 아무 상관없이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능력설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얼마만큼씩 내는 게 바람직하냐?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능력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거는 조세 근거학설, 뒤에 거는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기본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한 이론들이 좀 있죠. 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익설. 어떻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아담 스미스가 이익설을 얘기했는데 아까 이익설을 얘기했죠. 조세 근거학설로. 근데 조세 부담 배분 측면도 생각을 했지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능력에 비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쓴 거는 아담 스미스가 이거는 조세 부담 배분 측면에서 능력 원칙을 얘기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꼭 이익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조세 부담 배분 측면에서 특히 공평성을 강조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의 경제학자, 재정학자 머스크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 스미스는 그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조세 부담 배분 측면에서 공평성을 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쓴 거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담 스미스는 이익설을 주장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조세 부담 배분 측면에서 능력설도 잠깐 얘기했지 않았냐. 의도적이는 아니었지만 아담 스미스가 쓰는 국부론 책에 보면 마치 아까 앞부분에 잠깐 오래 놨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익설과 편익설의 연결. 그리고 이걸 제외하면 아담 스미스를 제외하면 다 연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설, 편익설하고 연결되죠. 능력설, 능력원칙과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얘기예요.